영문학에서 Neoclassical Literature, 신고전주의 문학은 일반적으로 18세기 전반의 문학을 가리킵니다. 이 시기는 출판 산업의 발달로 인해 그랍 스트리트라고 불리는 전업 작가군이 형성이 되고 테틀러, 스펙테이터 등의 잡지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가들의 모임 장소가 된 커피하우스 문화가 발달하던 때였죠. 특히 상업의 발달로 인해 강력한 중산층이 형성됨으로써 그들의 감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감상주의 문학이 성행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신고전주의는 그러한 중산층의 상업주의적이고 감상적인 문학적 경향에 반발하여 등장했던 것입니다. 18세기 중산층의 태도는 대단히 큰 역사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사실 고대 이래의 사회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그 기본적인 구도를 흔든 것이 바로 상인 계층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함으로써 귀족에 못지않은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득적으로 얻어진 귀족이라는 계급에는 절대로 끼어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귀족 계급을 포기하고 그들만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 계급으로서 그들은 중상주의와 경제학적 개념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제시했던 것이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나 자유방임주의는 결국 개인의 상행위, 시장의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중산계층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고전주의 시대의 대표 작가인 알렉산더 포프는 비평에 대한 에세이, Essay on Criticism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문학적 상업주의에 빠져있던 당대의 작가와 비평가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에 대한 에세이, Essay on Man에서는 신이 창조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간은 신의 의지를 알지 못하기에 자신들이 놓인 거대한 존재의 사슬, The Great Chain of Being, 다시 말해 신이 만든 정연한 위계와 질서 속에서 늘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포프는 또한 의사 영웅시라는 문학적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소한 일을 마치 영웅시에서처럼 과장되게 표현하는 시입니다. 삶의 진지함이 사소한 일들에 의해 훼손되는 인간 상황에 대한 풍자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포프는 한 귀족 청년이 잠든 여인의 머리카락을 잘라내어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 머리카락 강탈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당대에 발표된 가장 뛰어난 의사 영웅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포프의 시 비평에 관한 에세이에서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먼저 자연을 따르라.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은 자연의 공정한 기준으로 판단의 틀을 만들라. 여전히 신성하게 빛나는 무오류의 자연. 단 하나 명료하고 변함없으며 보편적인 빛. 보잘것없는 학식은 위험한 것. 지혜의 샘은 맛만 보지 말고 충분히 마시라. 마시다 말면 머리를 취하게 할 뿐, 많이 마시면 다시 제정신이 들게 할지니. 포프는 고전적 기준, 법칙, 규범 등의 중요성을 자연을 따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절대적 진리와 판단의 기준, 지혜에 대한 그의 주장은 당대에 만연한 감상주의와 상업주의에 대해서 예술적, 학문적 원리와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상황의 논리로 설명되고 원칙에 맞지 않는 행동을 어쩔 수 없는 현실, 시대의 흐름에 기대어 정당화하려는 오늘의 현대인에게도 의미를 갖는 가르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First, follow nature and your judgment frame.
by a just standard which is still the same, honoring nature, still divinely bright, one clear, unchanged, and universal light. A little learning is a dangerous thing. Drink deep what tastes not the Pierian spring. There, shallow draughts intoxicate the brain, and drinking largely sobers us again. 신고전주의 시대에 등장한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작가는 조나단 스위프트였습니다. 그는 종교를 신랄하게 풍자한 터무니없는 이야기 A Tale of a Tub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했지만 그에게 명성을 안겨준 것은 잘 알려진 걸리버 여행기였습니다. 4부로 구성된 이 소설은 걸리버라는 이름의 선원이 배가 난파되어 기이한 나라들을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제1부에서는 소인국 릴리퍼트, 2부에서는 대인국 브로브딩네그, 3부는 하늘에 떠있는 섬 라퓨타, 그리고 4부에서는 마레나라 후이넘에 도착하게 됩니다. 걸리버는 그 예기치 못한 여행 중에 많은 일들을 겪고 깨닫게 됩니다. 소인국에서는 우주 속의 하찮은 존재일 뿐인 인간이 자신들만의 좁은 세계에 빠져 편협함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으며, 대인국에서는 작은 것,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결함들이 거인들의 모습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라퓨타 섬에서는 학자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터무니없는 실험들은 오늘날 과학기술들이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과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지를 풍자합니다. 마지막 도착지는 후이넘이라는 이름의 말들이 지배하는 세계로, 그곳에서 인간은 야후라 불리며 짐승처럼 더러운 몰골로 노예 노릇을 합니다. 특히 이 책에 삽입된 옛 지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바다가 Sea of Korea, 한국해라고 표기되어 시선을 끕니다. The Age of Sensibility 18세기 후반 감수성의 시대는 신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시기였습니다. 신고전주의의 엄격한 문학적 규범과 관습에 대한 반발,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대한 묘사, 과거에 대한 향수, 시를 통한 자연적인 인간 감정의 표출이라는 낭만적인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산문의 시대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은 당시의 대표적인 문필가 사무엘 존슨의 영향이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나온 고딕 소설은 불합리하고 초자연적이며 괴기스러운 것들로 불러일으켜진 공포의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 장르는 이후 19세기 초 영국의 소설가 메리 셸리의 유명한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무엘 존슨은 18세기 가장 유명한 문학평론가로서 당시의 급격한 사회적 문학적 변화 속에서도 신고전주의 원리를 주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셰익스피어 서문, The Preface to Shakespeare는 셰익스피어 비평의 고전으로 꼽힙니다. 또한 17, 18세기의 대표적인 시인들의 생애를 그린 시인들의 삶, The Lives of the Poets, 그리고 자신의 시집, 허무한 인간의 바람, The Vanity of Human Wish를 출간하기도 했었죠. 감수성의 시대의 또 다른 대표 작가 토마스 그레이는 묘지파, 그레이브야드 스쿨이라고 불리는 시인들의 집단에 속합니다. 그의 시 시골 교회에서 쓴 비가는 삶의 어둡고 비관적인 측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토마스 그레이의 시골 교회에서 쓴 비가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만종은 사라져가는 날에 조종을 울리고 소떼는 나직하게 울면서 느리게 풀밭을 지나간다. 밭 가는 사람은 지친 걸음으로 터벅터벅 집으로 가고 이 세상엔 어둠과 나만이 남는다. 자랑할 만한 감은 화려한 권세,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과 그 모든 재산도 피할 길 없는 시간은 똑같이 기다리고 있으니 영광의 길이 이르는 곳은 무덤일 뿐이다. The curfew tolls the knell of parting day. The lowing herd winds slowly over the lea. The ploughman homeward plods his weary way, and leaves the world to darkness and to me. The boast of heraldry, the pomp of power, and all that beauty, all that wealth ever gave, always alike the inevitable hour. The paths of glory lead but to the grave. 감수성의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소설 문학의 대두였습니다. 출판 문화의 발달과 중산 계층의 확대로 독자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소설이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소설은 중산 계층들의 감정과 태도를 반영하고 있었죠. 현실에 뿌리를 둔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던 이 시대의 소설들은 인간의 심리와 사건들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독자가 여성들이었으므로 여성들의 문제가 주요한 주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소설가는 다니엘 디포였습니다. 전형적인 중산계층 출신인 그는 당시에 많은 정치적, 종교적 논쟁에 참여하기도 하였죠. 그의 대표적 소설 로빈슨 크루소는 조난을 당해 28년간 섬에서 고립된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앞서 언급한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도 영향을 끼쳤고 이후 표류와 관련된 수많은 아류의 소설들을 양산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무엘 리차드스는 파멜라, 클라리사 등 주로 결혼, 순결과 같은 여성의 관심사를 소재로 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심리 묘사에 탁월했던 그는 51세의 늦은 나이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출판업자였던 리차드스는 잡지와 저널 등 무려 500여 종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으나 아들이 없어 출판업의 대를 잇지 못하게 되자 소설가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주로 서간체의 소설을 썼던 그는 당시 헨리 필딩과 함께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헨리 필딩은 리차드슨과는 대조적으로 남성 주인공들의 모험담을 그린 조셉 앤드루스, 탐 존스와 같은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소설들을 악한 소설, 피카레스크 나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